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과 법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오늘 역시 김성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어떤 얘기로 이제 오늘 시작해볼까요? 너무 무거운 사건인데요. 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그 16개월 된 입양아. 네. 사실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예, 그거 안 쓰려고 하는데 그냥 그러면 워낙 쓰지 말고. 그러면 일단 뭐 정인이라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요. 뭐 이제 이 사건은 뭐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그냥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2심 법원에서 올해 5월에 무기징역이나, 그러니까 2심 법원에서는 양모에게 양모에게 35년을 선고했는데, 네. 1심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심에서 무기징역에서 35년으로 많이 줄어든 건데요. 예. 그것이 이제 이 뭐 정말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고, 워낙 좀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네. 35년을 선고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뭐 가벼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지금 중형으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양모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이렇게 2심에서 좀 감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감경이 됐죠. 감경 사유가 있습니까? 감경 사유는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비계획적이고 우발적이었다. 비계획적이고 우발적이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잖아요. 했지만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특징은 결국 이제 그 2심에서 감형을 한 가장 주된 부분은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그 각각의 가해자에 대해서 중재를 이제 뭐 어떤 선고하고 어떤 대중의 어떤 분노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재판을 통해서 어떤 표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 정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어떤 사법부에서 약간 그런 질문을 좀 던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논의할 게 많은데요. 네. 사실 그러면 좀 나중에 또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재판부가 밝힌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죠. 일단 재판부는 그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은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중형을 선고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했고,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그 법률은 이제 2013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이제 워낙 근데 그 전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대한 어떤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나 폭력 같은 것을 이제 규정하다가 2013년에 이제 그게 경북에 있던 어떤 곳에서 이제 어떤 되게 끔찍한 또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아동학대 특례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아동학대 살인죄라는 게 없었어요. 아동학대 살인죄라는 게 없었어요. 이 그러니까 정인 양이 이제 사망했을 당시에는 아동학대 살인죄가 없었고 아동학대 치사죄는 있었거든요. 치사죄. 학대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랑 살인은 또 별개인데 좀 약간 구분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동학대 살인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인 양을 이제 살해한, 그러니까 뭐 사망에 이르게 한 뭐 여러 가지 뭐 다를 수 있는데 양모에 대해서 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둘 다 살인죄는 인정을 했죠. 살인죄는 인정했지만 1심 법원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다. 사회적으로 무기한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무기징역이 나왔죠. 근데 2심 법원에서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하지만 정말 무기징역까지 처할 정도로 이렇게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비계획적이고 우발적이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35년형에 처한 거죠. 일단 아동학대
강경사로 인한 살인죄가 네네. 살인죄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도 드물긴 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살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에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 살인죄도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좀 더 가중하게 처벌하죠. 사형, 무기징역, 그러니까 7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네네. 존속살해죄라는 게 있는데요. 형이 하한이 5년이 아니고 7년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존속살해죄랑 동일하게 하는데 네. 이제 그 살인죄로 이제 처벌을 그러니까 무기징역으로 이제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많은 케이스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죠. 대개는 30년 이상, 35년 이상 이 정도 어떤 유기징역을 처벌했고 무기징역을 한 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러면은 글쎄요,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민감성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은 달라지기는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감경을 했으면 감경 사유가 납득할 만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설명해 주시면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이 감경 사유는 제가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진 않았다. 예. 계획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다.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이게 아마 이대목동병원으로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송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이제 양모가 적극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조절을 못하는 어떤 평상시에도 좀 스트레스 조절을 못하는 장애가 있었다. 심신미약 같은 그런 감경 좀 이런 거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그리고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게 좀 제일 중요한데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의 참혹함뿐만 아니라 사회의 아동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 무기징역 혹은 아동 살해죄가 만약에 적용이 됐었더라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전이니까요. 이 사건은 그렇다면 이제 살인 이제 사형이나 이렇게 또 할 수 있었겠지만 사형 무기징역 같은 그런 형을 통해서 이걸 처벌하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필요한가?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런 제가 추정컨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를 진료했던 의사도 신고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신고했고, 맞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그걸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결국은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 사회적인 책임도 간과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 또 참 한편으로는 의미심장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피고인 하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행위를 탓한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 않은가. 결국 이제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피고인에게 너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하고 국민 법감정이 다르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많이 우리 보통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감경 안 하고 오히려 더 가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무기징역에서 더 가중은 할 수 없으니 사형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선고되지는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런 거는 안 하니까 그러면은 감경 정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2심에 항소를 했을 때 형이 너무 줄어드는 게 너무 손쉽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고 항소해서 형이 깎이는 것이 굉장히 의례화된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중한제 1심 법원에서는 이런 거죠. 어차피 깎일 거니까 나는 그러면 무기징역 더 높게 어차피 2심에서 깎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심 법원에서 어떻게 여론이나 그런 거에서 많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름 수긍할 어떤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면 맞지만 이 사건에서 어떤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우발적인 살인이었기 때문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비판을 받아야 되죠.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고 그 끔찍한 학대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학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였다면 이건 우발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우발적이라고. 그리고 아동 학대로 인해서 뭐 사망하거나 뭐 죽거나 진짜 살인까지 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동이란 대상이 사실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렇죠. 물리적인 게 없잖아요.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렇죠. 혼자 뭐 자기가 신고도 할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는 계획적으로 살인에 이른 경우 자체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 아동학대 범죄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지 않고 비계획적이라는 걸 가지고 이거를 감형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네요. 대개 아동학대 범죄는 진짜 처음부터 죽일 생각까지는 안 하고 뭐 때리다 보니까 죽고 아니면 때리다 보니까 뭐 죽어도 상관없지 뭐 이런 생각한다거나 미필적고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거의 다 비계획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상 감형 사유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세밀하게 좀 따돌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아동을 학대 숨지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뭐 아동을 학대해서 숨지게 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이 양형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아동 학대에 관한 그 특례법에 보시면 그 아동 학대 치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살인의 고의는 아니고 그러니까 학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기본 4에서 7년 정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4에서 8년으로 약간 상한은 한 1년 정도 늘리고 가중처벌 같은 경우는 어떤 상습적인 폭력이 그전에 있었다거나 뭐 범죄 잔혹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가중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6에서 10년을 할 수 있었던 거를 7에서 15년으로 상향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가중을 하게 되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이 정인양이 사망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 현재는 이제부터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살인죄가 아니고. 그러면 7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이룰 수 있는 범죄인데 보통 기본이 17에서 22년까지. 그리고 가중하면은 무기징역까지도 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좀 굉장히 좀 넓힌 것이죠. 양형위원회에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양형 기준에 대해서 좀 헷갈려요. 이 양형 기준이 이렇게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이 혐의를 적용하면 꼭 그 안에서 양형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또 가중도 할 수 있고 감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사의 재량이 있어요? 재량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형이 뭐 4에서 8년인데 가중되는 경우는 뭐 6에서 12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4에서 8년이라는 거는 그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좀 무서운 말인데요. 처단형은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레인지를 정하는 거고요. 그 처단형 안에서 판사가 이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죠. 뭐 4에서 8년이면 나는 7년을 하겠어. 그게 이제 선고형이 되는 것인데 이 양형 기준은 사실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죠. 법에는 구속력, 그러니까 판사를 구속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문제는 양형 기준에 위배돼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왜 양형 기준을 위배하는지에 대해서 판결문에서 상세히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판사들의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은 그 안에서 양형 기준 내에서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예측할. 대개 뭐 모든 범죄에 있어서 양형 기준 있는 거 아니지만 중요 범죄 양형 기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그래서 변호사들도 다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근데 양형 기준은 어떤 근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양형 기준은 뭐 이제 양형 기준 관련된 이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가 열리고 뭐 이제 그때마다 이제 양형 기준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뭐 과도했거나 혹은 과소했거나 그런 기준도 이번에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엄청 늘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 범죄는 정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지만 좀 더 강경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양형 기준을 올리는 거죠. 위원회가 열립니다. 별도로. 그렇군요. 그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건 없으니까 법률에 정해진 데에서 어느 정도를 결정할 것인가 일종 합의 형태로 정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법원이 오늘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가혹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한 계부와 친모에게
네.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해요. 네. 1심과 항소심 판결이 그냥 같다고 하던데요. 형량이. 네. 양형이 권고가 어제 나왔는데 오늘 판결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양형 기준의 경우에는 사실 법적인 구성이 없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양형 기준의 경우에는 그 양형 기준에 관한 그 규칙을 보시면 사실 뭐 많은 법률가들도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많이 안 하는 경우는 이제 법조인이라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양형 기준은 기본적으로 그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건이 기소, 즉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회부하는 거죠. 네.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기소라고 하는데 공소 제기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너무 끔찍한 사건인데 이 계부와 친모가 이제 딸을 이제 뭐 살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양형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1심 기소가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양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1, 2심이 징역 30년으로 똑같아요. 똑같죠. 이건 감경 안 했거든요. 네, 감경 안 했죠. 그만큼 네. 뭐 아이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그 과정들이 너무 끔찍하다. 너무 끔찍하죠. 이거는 참 너무 이런 사건들이 뭐 저도 이렇게 뭐 방송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너무 끔찍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대소변 실수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뭐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고 심지어 뭐 아이가 대소변 실수를 하면은 그 대소변을 먹이게 하는 너무나 끔찍한 가혹행위가 있었거든요. 아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이 정인양 사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케이스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케이스만큼 끔찍한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뭐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으면서 형이 더 낮아진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야말로 진짜 무기징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전에 있었던 범죄의 수준이나 이런 건 학대 수준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정말 나쁜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양쪽 다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30년이 나왔는데 뭐 이제 대법원에도 이제 갈 수도 있겠죠. 아직은 오늘 선고 났으니까 검사와 뭐 그러니까 그 뭐죠 이제 피고인 쪽에서 상고를 할지 즉 대법원에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물론 판사도 한 명 한 명이 이제 법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뭐 국회의원하고 사실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판사의 독립된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인 건 뭐 분명하지만 어떨 때 보면 판사에 따라서 우리 변호사들은 잘 아시잖아요. 판사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따른 편차가 큰 것도 한편으로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 줄이기 위해서 양형 기준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요. 사실 이제 뭐 저도 이제 형사 사건을 꽤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 판사의 어떤 그 주관적인 특성이나 혹은 특정 범죄에 대한 어떤 그 반감 정도 인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결론이 많이 그러니까 결론이 달라지지 않죠. 대개는 형량이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유죄가 될 게 무죄가 되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만 형량에 있어서는 미세한 차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이 정도 사안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뭐 서울에 있는 무슨 법원인데 어떤 형사 몇 부에 가면은 5년이 나왔는데 거의 동일한 케이스가 형사 몇 부에 가면 또 7년이 나오기도 하고 좀 약간 예측이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교도소에서는 뭐 제가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이제 형사 몇 부에 배당이 되면은 형사 몇 단독이 배당이 되면은 이미 다 자, 뭐, 이번에 그래서 뭐, 변호인 접견하는데 제가 저한테, 변호사님 저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나중에 엄청나게 강한 형을 받긴 했지만, 뭐, 그런 식의 좀 예측이 되긴 하죠. 근데 여기서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그런 거 줄이자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에 관한 문제. 이거는 이제 뭐 재판과 관련되는 문제는 좀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인식에 관한 문제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인양 같은 경우도 그 사망이 되기 전까지 뭐 아동학대 신고나 뭐 어떤 뭐 경찰의 어떤 조치, 사전 조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은 살인 사건 보면은 이미 다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 이미
사전에 뭐 신고가 되거나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수사기관에서도 가정 내에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아이가 자신의 피해를 정확히 진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주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진술합니까? 사실 자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는 자기에서 가해지는 행위가 폭력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보고 이것이 범죄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밝힌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미흡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처벌 같은 것들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동에 대한 뭐 신체 정서 학대 뭐 이런 거 같은 거 아동복지법으로 처벌이 되는데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가 뭐 46.5%에서 27% 달하고 실형은 거의 13%밖에 안 되는 경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실형이 이렇게 안 나오냐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 아이가 다시 언제까지나 그 보호시설에 있을 수가 없고 그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부모가 실형을 받았을 때 아이는 또 돌볼 사람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실형이 많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그 아이의 뭐 삼촌이나 뭐 다른 뭐 할머니나 어떤 견고한 어떤 그 보호체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많이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부모 학대를 발견하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해자와 맞습니다. 그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사회적으로 혹은 뭐 기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아동학대 범죄가 이루어질 어떤 가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주변의 친척이나 뭐 다른 가족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좀 유심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워낙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이는 다시 또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게요.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너무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는 거죠. 참. 청취자분들도 의견을 계속 주셨는데요. 육하리사님께서 오늘 하루 마무리도 김성원의 시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학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의문을 제기해 주셨어요. 이런 우리 사회에서 좀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동 학대만큼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좀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메시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뭐 좀 형을 굉장히 가중하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형을 가중하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지금까지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 아이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